때는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 후로 474년이 흘러 1392년에 고려는 멸망하고 말았죠. 고려에는 큰 사건들이 많았었는데요. 무신들이 나라를 쥐고 뒤흔든 무신정권도 있었고 원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원 간섭기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아주 강력한 세력을 키운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권문세족이라는 집단이었죠. 이 권문세족들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했는데요. 특히 원나라의 황후를 여동생으로 두었던 기철은 부패가 만연한 권문세족의 대표급이었죠. 이들은 많은 수의 사병을 거느렸으며 대대로 권력과 부를 물려주면서 나중에는 고려의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기철과 마찬가지로 대표급 권문세족으로 고려의 멸망을 앞당긴 간신으로 불린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오늘 소개할 인물 이인임입니다. 그의 재능은 특출나기도 했고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서 공민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그 재능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개인을 위해 쓰다 보니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할아버지는 고려시대 막장 폭군 충혜왕에게 수많은 간언을 올리던 청백리이자 충신 이조년인데요. 그의 출생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주이 씨의 기록에는 131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음서제도를 통해 바로 관리가 되었죠. 그렇게 전객시승, 전법총랑을 지내고 1358년 마침내 공민왕에 가까운 곳에서 그를 보좌하는 좌부승선 직책을 맡게 되면서 그의 특출난 재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원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명나라가 치고 올라오는 혼란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기였고 고려 내부에서는 홍건적과 왜구들이 자꾸 침략을 해오던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1359년 홍건적이 고려로 쳐들어왔을 때 이인임은 고려군을 지휘해 승리로 이끌어 2등 공신이 되었고 훗날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 때는 개경까지 함락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개경을 수복하는 전공을 세우면서 1등 공신이 되었죠. 문관으로서 전장에 나가 적과 붙어 싸운 건 아니었지만 뒤에서 지휘를 하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공민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러가지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인임은 유인우와 함께 쌍성총관부를 함락시켰으며 원나라의 비호를 받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기철을 처형했죠. 그러자 원나라의 기왕후는 공민왕이 오빠 기철을 죽인 것에 앙심을 품고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충선왕의 아들 덕흥군을 왕으로 옹립시키기 위해 최유 등으로 하여금 고려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인임은 이때도 최유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중에는 동령부를 회복하기도 하면서 공민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공민왕은 자신이 하던 개혁 정책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 신돈을 등용했으며 기울어가던 원나라와는 등을 돌리고 새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명나라와 손을 잡았죠. 이인임은 신돈이 전민 변정도감을 세우자 권문세족이 빼앗은 전민을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노비를 풀어주는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돈과 함께 신진사대부가 세력을 키우는 데 지원을 하기도 했죠. 자신도 권문세족 출신이었지만 공민왕의 최측근이 되어 그의 정책을 이루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국대장공주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공민왕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전권을 신돈에게 넘기고 자신은 모든 것을 놓아버렸는데요. 공민왕은 자제위라는 미소년 조직을 만들어 그들을 총애하며 개혁 정치를 하며 바삐 움직였던 국내가 순식간에 연애와 잔치 소리로 가득 차버렸죠. 그러다 이인임은 신돈이 숙청되고 나서 잠깐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지만 이미 조정에서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비대해져 있었죠. 하지만 공민왕은 자제위들에게 자신의 후궁들을 강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등 여전히 이상한 짓을 해대며 고려의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후궁이던 익비가 자제위였던 홍룡과 동침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공민왕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고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자들을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내관이던 최만생에게 준비를 시킨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이에 최만생은 자신도 죽임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홍륜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러자 홍륜을 비롯한 자제위들은 공민왕의 침전을 습격해 그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날 한 내관이 처참하게 죽어있는 공민왕을 발견하고 명덕태후에게 알렸는데 태후는 당시 서열 넘버원이던 경복흥과 넘버2던 이인임을 불러 비밀리에 왕을 시해한 역적들을 잡아들이라 명했죠. 그렇게 이인임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내관 최만생의 옷에 피가 튀어 있는 걸 발견하고 즉시 그를 체포해 취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문 끝에 자제위와 홍륜이 저지른 일인 걸 밝혀냈고 그들을 모조리 도륙한 뒤 그렇게 공민왕 시해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었죠. 이런 일련의 과정 중 모든 권력이 이인임에게 집중되게 되었고 공민왕 시해 사건도 해결해 태후의 신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민왕에게는 세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왕을 누구로 삼을 것이가에 대해 온 조정이 들썩이게 되었죠. 그러다 경복흥과 이이님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복흥과 명덕태후는 종친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의견이었고, 이이님은 공민왕의 아들인 모니노가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노국 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공민왕은 신돈의 여종이었던 반야가 눈에 들어왔고, 그녀와 함께 낳은 아들이 바로 모니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덕태후와 고려왕실에서는 모니노는 공민왕의 자식이 아닌 신돈의 자식으로 여겼는데요. 공민왕은 모니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 강령군이라는 군호까지 내렸고 공부까지 시켰던 것이죠. 이이님은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모니노를 다음 왕으로 옹립할 것을 주장했고, 명덕태후에게는 수렴청정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혹한 태후는 모니노를 왕으로 옹립했고, 그가 바로 10세의 어린 나이에 고려의 왕이 된 우왕이죠. 사실 이이님은 우왕이 나이도 어리고 외척이나 측근도 없으며 언제든지 정통성을 문제 삼아 왕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모니노를 밀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이이님은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실질적인 고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명나라에서는 공민왕이 살아있을 때 사신을 보내 말 수천匹를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죠. 이에 공민왕은 사신에게 말 300匹를 주며 잘 달래서 다시 명나라로 보냈고, 김이라는 신하에게 그 사신을 배웅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홍륜에 의해 공민왕이 시해되어 버렸고, 당시 명나라에서는 왕이 시해를 당하면 재상에게 죄를 묻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김이에게 사람을 보내 명나라 사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서는 진은혜였던 원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이님의 이런 행동에 열받은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정도전, 정몽주 등 신진사대부들이었죠. 그들은 이이님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명나라 사신을 살해해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했으니 그를 잡아 죄를 물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이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정적들을 없애는 기회로 여겨 강관들이 재상을 비난했다며 신진사대부들을 공격했고, 이에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우왕은 당시 이이님을 탄핵했던 사대부들을 대거 파면해버리거나 정도전, 정몽주 등은 유배를 보내버렸죠. 심지어 그 중에서도 정도전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느낀 이이님은 정몽주 등의 사대부들은 2-3년 만에 유배지에서 풀어져 관직으로 복귀를 했지만 유독 정도전만 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유배지에서 풀어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풀려난 뒤로도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벌까지 내렸습니다. 또한 강직하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워할 장군인 최영과 손을 잡으면서 조정 내에서도 입지를 더욱 권고히 했죠. 그런데 우왕도 나이가 들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이이님에 의해 모두 허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왕의 어머니처럼 여기던 유모가 이이님의 암살 시도를 했다가 들켜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왕은 이이님에게 제발 유모를 살려달라 했지만 끝내 죽여버렸고, 몇 안 되는 우왕의 측근들마저도 모조리 죽이거나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이님의 모진 행동에 크게 상처를 받은 우왕은 더 이상 정치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그 뒤론 술과 여자에 빠져버렸으며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또한 이이님은 우왕에게 미모가 특출나게 아름다웠던 여종 봉가이를 소개시켜주고 우왕의 혼을 쏙 빼놓았으며, 그러자 우왕은 봉가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이님의 집으로 허구한 날 찾아갔고, 점차 이이님을 아버지, 이이님의 부인 박씨를 어머니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이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열일위이던 경복흥도 탄핵해 쫓아내버렸고, 그렇게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명실상부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최측근 중에는 임견미와 여문방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역대급 최악의 인물 투톱이었죠. 그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었는데 매관매직은 기본이었고, 백성들의 토지를 그냥 빼앗기도 했으며 세금도 뒤로 빼돌려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들에게 돈만 주면 뭐든 가능했는데요. 능력 없는 사람도 뇌물만 찔러주면 엄청난 인재로 둔갑해 높은 자리에 올랐고, 뇌물을 안 주거나 그들에게 찍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파면당하거나 처형당했죠. 그런 그들을 견제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최영에게 그들을 견제할 만한 힘이 있었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천상 군인이었죠. 또한 신진사대부들 역시 이이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이님 일파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뒤에서는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정도전이 이성계를 앞세운 뒤 부패가 만연한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는 역성혁명을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도전이 비밀리에 일을 꾸밀 때 이이님은 병에 걸려 치료를 하기 위해 사직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최측근이던 임견미와 여문방을 뒤에서 조종하며 거머쥔 권력을 손에서 놓지는 않았죠.
하지만 임견미와 여문방의 만행은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뿐만 아니라 노비들까지 주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기 시작한 것이죠. 계급이 낮은 관리들은 이들의 노비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1388년에 여문방의 노비인 이광이 밀직 부사였던 조반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자 조반은 여문방에게 찾아가 애걸복걸에 겨우 땅을 돌려받았지만 노비 이광이 다시 땅을 강제로 빼앗자 조반은 이광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비였던 이광이 조반에게 오만방자하게 굴며 땅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분노한 조반은 이광을 때려 죽인 뒤 여문방에게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알렸죠. 그러나 여문방은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조반에게 영모죄를 덮어씌워 그의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와 옥에 가두고 조반에게 고문을 가해 영모를 꾀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반은 모진 고문에도 끝까지 버티며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죠. 결국 이 사실이 우왕과 많은 대소신녀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 이 사건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 임견미, 여문방과 그들의 우두머리이던 이인임을 숙청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최영과 이성계는 군대를 동원해 임견미와 여문방 및 전횡을 일삼던 권문세족들을 모조리 체포했고 그렇게 그들은 모조리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인임 역시 체포되었는데 신진사대부들은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청했으나 우왕과 최영이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하여 결국 규배형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세가 깊었던 이인임은 14년 동안 최고로 강한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공양왕 때 부관참시를 당했고 그가 살던 집을 허물어버린 뒤 연못으로 바꿔버리는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고 이 과정 중 정몽주 또한 죽임을 당했으며 최영도 귀양을 가게 되는데요. 최영이 귀양을 가면서 이인임이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한 말을 생각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이성계를 경계해야 한다. 그는 왕이 되려고 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최영은 이인임의 말이 옳았다고 말했다 하죠. 그가 살아있을 때 극도로 경계한 인물이 이성계와 정도전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사람 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네요.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정치력에 뛰어난 언변 등 모든 면에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인임은 초반에는 최고의 인재로서 잘했지만 순식간에 흑화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른 걸 보면 참 아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한 인물 같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휘두른 세월도 고작 14년밖에 안 된다는 걸 보면 권력이란 게 정말 무상하기도 한 것 같죠. 고려가 망하기 직전에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렀던 간신 이인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최고 전성기를 열며 성군으로 평가받는 정조가 너무나도 죽이고 싶어 했던 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인물인 구선복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모와 변 때 그 뒤주를 감시하는 책임을 맡은 포도대장이었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뒤주를 감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거느린 병사들과 뒤주 옆에서 술과 떡을 먹으며 뒤주 안에 갇혀있던 사도세자를 조롱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무척 강했던 정조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훗날 자신이 왕이 되면 반드시 구선복을 처벌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1792년 4월 27일자 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조가 그동안 얼마나 구선복을 증오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죠. 정조는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자면 홍인함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먹어도 모자라다 할 수 있다. 매번 경연에 올라 구선복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리니 어찌 차마 하루라도 그 얼굴을 대하고 싶었겠는가. 하지만 그가 병권을 쥐고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갑자기 처치할 수 없었으므로 오랜 시간 괴로움을 참고 있다가 끝내 법에 따라 그를 처단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상 정조가 그동안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구선복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었죠. 사실 정조는 1776년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노론 벽파를 이끄는 홍인안과 정우겸을 처단했지만 자신이 정말 죽이고 싶었던 인물인 구선복은 처벌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구시일가가 강력한 병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그를 자극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선복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구선복은 영조 33년인 1757년 최초의 군영대장에 오른 이후 1765년에는 마침내 훈련대장의 자리에까지 올라 자신의 사촌형이었던 구선행과 함께 병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이후에는 홍구경과 교대로 훈련대장과 금의대장직을 맡았으며 홍구경이 실각한 이후에도 1786년까지 계속 훈련대장직을 유지했죠. 정조가 즉위한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홍구경이 맡은 3년의 기간을 빼면 구선복이 훈련대장을 맡은 기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장들이 구선복을 무종이라 부르며 떠받들 정도로 그가 대부분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구선복은 대대로 나라에 공이 많고 높은 벼슬을 지냈던 인물이 많은 집안 출신이었던 데다가 정조 즉위초 영의정을 역임한 김상철과는 사돈을 맺기까지 했죠. 이런 구선복이 김상철, 정우겸, 김기주, 홍인환 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세력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정조는 왕이 되고도 10년 동안 그를 처리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선복은 훈련도감에서 궁중으로 파견한 하급 관리들을 통해 조정의 대소사를 일일이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정조의 모친인 해경궁 홍씨의 오라버니인 좌의정 홍락성을 연회 자리에서 대놓고 업신여길 정도로 위세를 부려댔죠.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개인적인 원함뿐 아니라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선복 일당을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렇게 빈틈을 노리던 정조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도승지인 홍구경이었죠. 홍구경은 정조 즉위 초반 자신의 누이인 원빈홍 씨를 후궁으로 들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권세를 부렸지만 그 원빈홍 씨가 후사없이 일찍 죽어버리자 정조의 조카인 상계군을 죽은 원빈의 양자로 삼아 장차 왕이 될 세자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홍구경의 이러한 행위는 대놓고 정조를 무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조는 이 일을 빌미삼아 홍구경을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홍구경을 제거한 후 정조가 구선복을 제거하게 되는 기회는 정조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요. 1782년 정조와 이빈성 씨 사이에서 무뇨세자가 태어났는데 당시 이빈성 씨는 후궁이 아닌 궁녀였기 때문에 정조는 무뇨세자를 원자로 정하기를 망설였지만 서론의 요구로 결국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무뇨세자를 원자로 삼게 되죠. 그리고 2년이 지난 1784년 무뇨를 원자에서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는 조선왕 조역 사상 가장 어린 나이의 세자 책봉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왕세자로 책봉됐던 무뇨세자가 1786년 6월 불과 5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홍역으로 목숨을 잃었고 의빈성 씨마저 같은 해 9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빈성 씨가 죽자 당시 조정에서는 홍구경이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의 아들인 상계군을 세자로 앉히기 위해 그녀를 독살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 김씨는 반드시 역적을 찾아내어 처단해야 한다며 정조를 압박했죠. 실제 정순왕후의 속셈은 정조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동생인 은원군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정조가 만약 더 이상 후손을 낳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정순왕후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사태는 오히려 정조가 구선복 일가를 제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상계군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진 상계군의 외할아버지 송락휴가 구선복과 그의 사돈인 김상철이 영모에 연관되어 있다는 고변을 한 것이죠. 상계군이 죽기 전에 송락휴에게 고백을 한 게 있었는데 바로 구선복이 김상철 등과 짜고 상계군을 세자로 앉히려는 영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모죄를 수사하기 위한 추국청이 설치되고 중심인물인 구선복 또한 추국청으로 끌려왔죠. 구선복은 처음에는 자신을 몰아내려는 음모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계속된 신문 끝에 결국은 자신이 정조를 죽이고 상계군을 국왕으로 추대하는 반정을 추진했다는 실토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1786년 12월 9일 정조는 구선복을 최고의 형벌인 능지처참형에 처했으며 그의 가족과 처첩들은 모두 노비로 삼아버렸죠. 사건이 끝난 이후 정조는 신하들에게 역적 구선복은 내 아비를 능멸한 흉악한 자이기에 살점을 씹어먹고 가죽을 벗겨 깔고 자도 시원치 않았지만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라의 관리를 처벌할 수는 없었기에 그 스스로 죄를 지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죽였던 것이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예전에 중종 시절부터 명종 때까지 권세를 누리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희대의 악녀 정난정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정난정의 남편 또한 그녀 못지않게 권력을 탐하며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난정의 남편이자 조선시대 탐욕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윤원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원형은 1503년에 경기도 파주군에서 파산부원군 윤지임과 전희씨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의 위로는 윤월로를 포함한 4명의 형과 2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중 둘째 누나가 바로 중종의 왕비가 되는 문정왕후였습니다. 그는 1528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5년 후 별시문과에 급제해서 사관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벼슬살이를 하게 됐죠.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가 사망한 후 새로운 왕비로 윤원형의 누이인 문정왕후가 간택되고 1534년에 문정왕후가 아들 경원대군을 낳으면서 윤원형은 자신의 형인 윤월로와 함께 외척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원대군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당시 조정의 중신이던 김알로와 문정왕후는 둘 다 세자인 인종을 지지했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탄 입장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정왕후는 아들을 낳게 된 후부터 세자가 아닌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했고 이에 김알로 또한 입장을 바꿔 그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말로는 1537년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을 파직시켜버린 후 유배를 보내버렸는데요. 이후 기말로는 문정왕후마저 중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이때 지나치게 권세를 휘두르는 기말로에 대해 위협을 느낀 중종이 도승지 양현에게 기말로를 없애야겠으니 여론을 조성하라는 밀지를 내렸죠.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지위를 가리지 않고 제거해버리던 기말로 일파의 공포정치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조정 관료들은 기다렸다는 듯 기말로에 대한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고 중종은 결국 기말로를 탄핵시킨 후 사약을 내려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기말로가 죽자 윤원형은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중종 시절에는 윤원형과 윤월로 형제를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과 세자의 외삼촌인 윤임을 중심으로 하는 대윤 세력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544년 중종이 죽고 세자였던 인종이 뒤를 잇게 되자 그때까지 인종을 지지하던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의 세상이 오는 듯했습니다. 기세가 죽은 소윤은 윤원형의 밑에 모여서 대윤에 반격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545년 7월 인종이 병약한 몸으로 중종의 장례를 치르느라 무리한 탓에 재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문정왕후의 아들인 경원대군이 조선의 13대 왕인 명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명종의 나이가 아직 어린 탓에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죠. 예조참의로 있던 윤원형은 평소 대윤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병조판서 이기, 호조판서 임백령 등과 함께 상소를 올리는 한편 자신의 첩인 정난정을 시켜 문정왕후와 명종을 부추겨서 윤임과 그의 일파들을 반역죄로 몰아 귀양 보낸 후 죽여버리는 을사사화를 일으켰습니다. 1547년에는 문정왕후와 그녀를 따르는 간신들이 날뛰는 탓에 나라 꼴이 엉망이며 조선은 곧 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써진 익명의 벽서가 발견되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자 윤원형은 이 사건 또한 윤임의 잔당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때까지 조정에 남아있던 윤임의 남은 세력들마저 모두 쓸어버렸죠. 그렇게 모든 적대 세력을 제거하고 공신이 된 윤원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쌀이 기본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그가 뇌물로 받은 쌀이 창고에 넘쳐나서 썩을 지경이 되자 그때부터는 쌀 대신 녹그릇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하죠. 이외에도 많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한양에만 윤원형 소유의 대저택이 10여 채나 있었으며 그 모든 저택에서 일할 노비들과 그들이 먹을 곡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명종 6년에는 왕이 그를 우의정으로 임명하려 하자 권력을 쥐고 있는 자신이 높은 지위까지 가지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한 윤원형이 예의상 거절을 했는데요. 그러자 영의정을 비롯한 3사에서 윤원형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고 그제야 윤원형은 마지못해 자리에 오르는 척하며 우의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보통 왕이 세자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거나 대리청정을 명하면 신하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나 볼 수 있었는데 신하의 몸으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봐서 당시 윤원형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당시 관료들의 임명과 진급은 물론이고 죄인들을 처벌하거나 용서해주는 일까지 모두 윤원형의 손을 거친 후에 처리될 정도였으며 윤원형에게 보내는 뇌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뇌물을 가득 실은 배가 수도인 한양까지 정기적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원형은 바다를 메워 땅을 넓히는 간척 사업을 진행한 후 그 땅을 자신의 사유지로 사용했고 나라의 소유로 된 땅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등 그야말로 탐욕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명종실록의 명종 20년 8월 15일자 기록을 보면 윤원형은 자신을 조금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첩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두리손이라는 아들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렸으며 과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이이손의 형편이 좋지 못한 틈을 타 그의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가보를 빼앗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윤원형의 첩인 정난정 또한 만만치 않게 악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녀는 1550년에 윤원형의 정실 부인이었던 김씨를 몰아낸 걸로도 모자라서 다음 해에 김씨를 며칠 동안 굶긴 뒤에 독이 든 밥을 먹여 독살까지 해버렸죠. 뿐만 아니라 기우제를 지낸다면서 굶주린 백성들 앞에 쌀밥을 지어놓고 그 쌀밥을 물고기들에게 던져주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품종이 개량된 젖소가 없어서 우유를 얻으려면 암소에 젖을 짜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송아지가 먹을 게 없어지면서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를 키우기가 어려워졌죠. 때문에 우유가 워낙 귀해서 왕실에서밖에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난정은 우유를 잔뜩 구해와서는 집에서 부리는 종들까지 실컷 먹게 하는 등 실록에 기록된 그녀의 악행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들 부부가 부리던 노비들마저 주인의 권세를 믿고 기고만장해져서는 대낮에 민가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일마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윤원형의 권세도 서서히 끝이 다가오기 시작했죠. 1565년에 문정왕후가 불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목욕제계를 하던 중 갑자기 오한이 들어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얼마 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그때까지 윤원영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던 문정왕후가 죽자 그에게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 20년 8월 3일 홍문관 부제학 김기영의 소를 시작으로 8월 27일까지 매일 홍문관과 양사에서 윤원영을 귀양 보내라고 난리를 쳤고 그 외에도 좌의정 심통원을 비롯한 대신들이 연달아 계속 상소를 올려댔죠. 단순히 귀양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윤원영이 저질렀던 죄상을 모두 보고하며 그를 엄히 처벌하라는 상소가 올라왔지만 명종은 계속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윤원영을 파직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윤원영을 처벌하라는 요구는 그치지 않았고 파직된 윤원영의 뒤를 이어 새롭게 영의정이 된 이준경이 백관들을 이끌고 명종에게 윤원영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해 9월 8일에 정난정에게 억울하게 독살당한 윤원영의 전처 김씨의 어머니인 강씨가 딸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의 범인으로 정난정을 관아에 고발하면서 대신들의 공격 대상이 정난정으로 바뀌었고 윤원영의 처벌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정난정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왕인 인종은 끝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며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해 11월 13일이 되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된 정난정은 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며 독을 먹고 자결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집으로 돌아와 그 사실을 한 윤원영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기만 하다 5일 후에 정난정의 뒤를 따라 자결하게 되죠. 임금보다 더한 위세를 부리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모습에 비하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참으로 보잘것없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윤원영의 이야기였습니다.